이차씨 계속해서 인본주의 학습이론 지난 시간에 로저스 전에 메슬로우 했죠. 그래서 로저스의 유의미 학습이론 볼 거예요. 이것이 로저스가 말하는 유의미 학습이론, 그 의미 있는 학습이 뭐냐. 학자들 간에 지금 교육학적으로는 학습이론 할 때 유의미 수용학습이라고 해서 그 오스베린 학자 유의미 수용학습을 설명식 수업을 강조하는 유의미 수용학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학적으로 깊게 가지 않으니까 그런 착각은 있지 않으실 거라 전제를 하지만은 혹시 여기서 보셨을 때 유의미 학습 그하고 유의미 수용학습은 달라요. 유의미 수용학습은 오스베린 학자가 설명식 수업을 의미 있게 전달할 때가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학습 내용을 수용한다라고 그 정리한 유의미 수용학습이 있고요. 로저스가 말한 유의미 학습이란 뭐냐, 의미 있는 학습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메슬로우도 역시 뭐 의미 있게 될 때 어떻게 하냐, 자기가 스스로 학습할 때 의미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것들이 인간 중심, 인본주의 학습 이론이죠. 그래서 유의미 학습이라는 것은 유의미 학습의 특징, 로저스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몰두의 특성이 있다. 근데 내가 의미 있을 때 몰입이 되고 몰두하죠. 우리가 모두 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에 몰입하는 건 아니죠. 개인적인 의미가 있을 때. 그래서 전인이라는 것은 인적, 정의적 학습에 몰두하게 되어 있는데, 의미가 있는 수업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지난 차시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학습 원리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학습 원리 자체가 자기 결정 자발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가도 자기가 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학습에서 셀프 디렉트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될 때 진정한 의미 있는 의미가 있는 학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이다. 이제 충동 자극이 외부로부터 올 때도 어떤 자극이 와요. 그렇지만 내가 이걸 보고 발견하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있어요. 어떤 정보는 외부로 오지만 이걸 갖다가 갖고 가는 것은 내부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래서 확산적 학습, 그것이 유의미 학습이다 그랬는데 확산적 학습이라는 건 뭘까요? 확산적 학습, 수렴적 학습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그 인본주의에서는 평가도 어떻게 자기 평가하자 그랬을 때 자기 평가의 원리를 강조하는데 이건 뭐예요? 자기 평가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평가를 어떤 비교에서 하게 되면은 뭐 모욕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교에서 하면 어때? 단기 지식, 단기적으로 암기하는 거, 어떤 지식적인 것만 너무 많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정답이 있는 확산적 사고가 아니라 어떤 사고, 수렴적 사고에 입각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단편 지식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유의미한 학습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 의해서 당연히 학습이 평가된다. 자기평가의 원리.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의미 학습의 본질은 의미다. 학습할 때 학습자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재반 환경에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 경험하는 것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 자체가 유의미 학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의미 학습. 로저스의 유의미 학습에서는 어떤 걸 또 주장하냐면은 자유학습 이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냥 자유학습 이론. 자유학습 이론이라는 뭐예요? 학습자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자기 의지를 갖고 학습할 수 있는 무엇을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자유학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학습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은 어떤 것을 어디서부터 이걸 보냐면은 인간은 자아 실현의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부터 동기화돼서 자유학습하게 된다는 것. 그죠? 그러면 자유학습 체제에서 교사는 어떤 일을 하냐? 학생이 갖고 있는 자아 실현의 경향에서 다시 말한 잠재적인 경향성을 잘 실현할 수 촉진해주는 촉진자 역할을 하면 된다. 그죠?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의도적으로 자기 실현 경향성을 잘 이끌어서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기 이론에서도 자기 실현, 그 동기, 자아 실현 최상의 동기랬죠. 그래서 자아 실현 경향성으로서의 동기.
인간의 최상의 욕구, 자아실현의 경향성을 갖고 있다. 이걸로 해서 동기화된다. 자아실현의 경향성으로서의 동기화되는 것, 최상의 욕구를 실현하고 있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자아실현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유기체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고 실현하게 되면 결국 어떤 사람이다? 자기가 타고나온 기질 경향 소질을 완전히 발휘하는, 그래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그래서 완전히 기능한 인간으로서 학습 목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기능한 사람의 특징은 경험에 대한 개방적이며 지금 현재 실존적인 삶을 산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무한 신뢰를 할 뿐만 아니라 자유, 의식, 책임 이런 거, 그리고 창조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해를 잘 다지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기능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학습이론의 공헌점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현대의 교육과정에서도 어떻게 인간 중심 교육과정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여기는 없네요. 수렴적 사고를 많이 강조하게끔 점차 변하고 있어요. 점차 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시험이라는 거 평가에선 단답형의 수렴적 사고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면 인본주의를 교육적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공헌점,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지지하고 격려해 주잖아요. 그래서 학습자는 자기 성장력을 갖고 있는 아주 능동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지시해요? 선생님이 지시해요? 선생님이 교사군요. 학부모가 지시해 그런 지시자가 아니라는 거죠. 학습을 같이 하는 안내자, 조력자 역할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 당연히 학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학습자가 하는 거예요. 교수자가 잘 지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학습은 누가 하는 거다? 학습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누가 주체죠? 학생 중심의 학습이라고 했어요. 학습자가 주체가 될 때 교육의 효과는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지적인 것도 중요하고 감정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정서적인 요인,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 예를 들어서 학습자의 인지적 요인이 있어요. 지능이나 지능, 창의성 이런 것도 인적 요인이고 정서적 요인, 자아개념, 정서적 요인이죠. 자기가 어떻게 동기화가 되냐, 정서적 요인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학습자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변이로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정의적 발달을 돌 수 있도록 조력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공헌점인데 문제점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거 알아. 지지해주지만 좀 학생이 제대로 잘못해 이끌어주기도 하고 간혹은 어떤데 지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학생의 자율에 맡겨서 조언을 하게끔 하는 굉장히 이상론적에 치우쳤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구체적인 학습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비판점이 될 수 있습니다. 로저스의 유의미 학습이론. 그래도 학습자는 학습하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신경망 이론을 볼 건데요. 이건 정말 용어 정도 정립만 할 것입니다. 학습이론 신경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습이론이라고 공부한 것이 행동주의 학습이론, 인지주의 학습이론, 인간주의 학습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망 이론, 학습이론이라는 건 어떻게 정보가 처리돼 학습되느냐, 어떻게 학습이 되느냐죠. 신경망 이론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정보가 이 기억이 어디에 있느냐,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촘촘하게 연결될수록 학습이 잘 됐다 보는 거죠. 지금 용어 노드,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대충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4개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직. 뇌 속에 보면은 이게 제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너드예요. 너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는 신경망 이론에서는 이렇게 조직이 잘 돼서 제가 설명할 때 정보가 들어가서 뇌에 이렇게 네트워킹이 잘 될수록 더 단단한 네트워킹이 될수록 정보 인출이 쉽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경망 이론에서 기억의 내용들이 어디에? 이 너드에
씨앗 같은 데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연결되는 걸 우리가 신경망,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망 이론에서는 단기기억, 장기기억, 좀 활성화 정도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신경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에 정보가 기억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긴 하지만 관심사를 이 도대체 내가 배운 거 뇌에 어디에 있을까? 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느 부분 어디에 분명히 있을까? 이 많은 것들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 그 많은 친구 이름이 다 어디에 기억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신경망에서 이 너덕 시냅스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처리 이론과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감각 등록의 정보가 들어오면 단기 기억이 처리돼 장기 기억이 저장이 되는데, 이 장기 기억에 저장되는 정보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 에피소딕 메모리와 시멘틱 메모리로 나눠서 저장이 된다는데 신경망 이론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 어딘가에 다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장이 된다라는 게 분산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기억은 분산 저장에 의존하고 있다. 신경망 이론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것이 더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뇌의 구조를 우리가 사방구 그로 나눠서 뇌를 볼 수가 있어요. 전두엽 앞에 있죠? 이마엽. 그 다음에 후두엽, 뒤통수. 그 다음에 위에 두정엽. 그 다음에 양옆에 축두엽. 이렇게 뇌의 구조를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축두엽. 우리가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하면 이해하고 감정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전두엽이 완성이 돼서 감정 조절되는데 어린애들이 안 돼. 어른들도 전두엽이 미발달된 사람들은 제대로 자기 통제를 잘 못해요. 이게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각각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후두엽은 시각을 지각한다든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방구로 나누면 있지만 좌뇌와 우뇌로 나누면 또 주관하는 것들이 또 다르게 느껴지죠. 느껴지는 게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뇌에 이거를 저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 때 학자들마다 어디에 어떤 내용이 저장돼서 만약에 그쪽 부분이 손상되면 기능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해마가 손상되면 기억을 못한다든가 그건 누구나 거의 동일하지만 어떤 부분이 손상되면 그 기능이 상실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대처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것처럼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에 처리된 건 장기 기억이 들어가면은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으로 이렇게 나누어 저장된다고 하지만은 이 신경망 이론에서는 그렇지 않고 쫙 뿌려서 분산 저장하고 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 저장에 의존해서 뇌가 기억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위치에 그 어딘가 다른 위치에 쫙 뿌려져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 그러면은 뇌 시냅스 이 연결망 제 그림이 잘 있지만 이렇게 보셨을 때 너드가 다 있으면 쫙 조직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킹을 하는데 그 연결망 사이에 정보가 조직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시냅스 자체가 정보 저장에 이용되는데 인간의 기억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이유는 시냅스 이 안에서 정기적 화학적인 생리학적인 그 생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면은 정보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시냅스에 쫙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러면은 이 뇌의 신호가 내부 신호가 디지털 형태, 아날로그 형태 이렇게 다 혼합되어 있는 거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뇌의 복잡한 정보는 항상 정확하게 처리가 된다라면은 우리가 정보를 항상 anytime 정확하게 언제든지 처리가 된다면은 공부하기 굉장히 쉽겠죠. 근데 항상 정확하게 처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로 처리가 되기도 하고 디지털 혹은 때로는 정확하지 못한 아날로그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신경망 조직을 이렇게 신경망에서 비상안전 기능이라는 거냐 어느 부분이 손상되면 다른 부분이 이렇게 대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안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처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걸로 나온 검증도 있지만 대처 가능한 걸로 나온 이론들도 실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기억이 손상됐다, 뭐 회복 가능하다, 아니면 대처 가능하다 그럴 때 왜 대처 가능하다 볼 수 있냐면 이것은 정보 처리처럼 한쪽에 왕창 저장돼 있어 그쪽 뇌가 손상되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이 회상이 손상되었더라도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시냅스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시냅스 쫙 이렇게 너드가 있으면 쫙 연결만, 제 손가락한테 연결만 마치 스파이더맨이 된 것처럼 후후 하는데, 이 발달이 엄청 폭발스럽게 발달하는 것은 언제냐? 우리가 신경계의 그 최소 점처럼 이루어지는 걸 최소 단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드라고 그랬어요. 너드가 그 뉴런, 이걸 갖다 쭉 연결한 것이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주 그 언제까지 출생에서 한 8개월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급속도로 많이 만들어지냐면은 이 8개월 지나면 성인의 2배의 시냅스를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계속 그렇게 많이, 성인의 2배인데 나머지가 어디 갔을까요? 성인이 있는데 그 위에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가 쭉 뻗어나잖아요. 나뭇가지 쭉 뻗어나는데 저는 아까워서 잘 못 잘라주거든요. 괜히 그거 자르면 게 좀 그래요. 집 화초에서 보면. 근데 화원을 잘 운영하시고 화초를 잘 키우시는 분 어떻게 해요? 가지가 우후죽순 많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해? 또 하나만 욱 자라면 어떻게 해? 잘 잘라줘야지 다른 가지 튼실해진다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아깝다고 그거 하지 말고 튼튼하게 해서 잘라줘야 돼. 가지치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8개월 이후에 이제 급속도로 딱 해서 성인의 2배 정도 시냅스를 갖고 있다가 불필요한 거 튼튼하게 해서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10세 정도가 되면 시냅스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거의 처음에 8개월 때 있었던 그 시냅스나 반 정도가 남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수초치기를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리할 거는 우리가 그 신경망 이론에서는 시냅스의 정보가 많이 저장되어 있다. 이 튼튼한 시냅스를 갖고 있고 연결 강도가 좋을수록 뇌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걸 정리합니다. 자, 이상으로 그러니까 학습 이론 중에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 인지주의 학습 이론, 인간주의 학습 이론, 그리고 신경망 이론을 봤어요. 신경망 이론은 좀 내용을 심도 있게 봤다기보다는 용어 정리 정도 했습니다. 학습에 있어서는 학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많이 펼치죠. 뭐 이렇게 바탕을 토대로 해서 뭐 나중에 인지주의를 그 기반으로 한 구성주의 학습 이론도 있고, 또 행동주의랑 인지주의 그 근간으로 한 사회학습 이론도 있고, 학습 이론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정도 다뤘고요. 동기라는 것과 학습이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챕터 6이죠. 동기라는 거. 여기서도 우리가 그 로저스, 지우기 전에 로저스를 좀 활용하면은, 로저스의 유의미 학습 뭐예요?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의미 있는 학습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의미 있는 학습. 그러면은 학습을 했을 때 우리가 의미를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의미가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의미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의미 있는 공부를 하고 싶죠. 근데 그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거이긴 합니다. 내가 부여하는 거이긴 한데, 의미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로저스는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게끔 하는 힘은 무엇이냐? 과연 동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동기하고 학습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우리가 학습자, 사람을 이해한대요. 인지적 영역도 있고 정서적 영역도 있고, 인지, 정서, 신체 운동적인 부분이 있겠죠. 이 신체 운동적 부분, 이런 것들이 세 개가 골고루 다 발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인 교육이 된다는, 지덕체를 함양해 전인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지덕체 함양해 전인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학습에 있어 인지적인 요소도 중요하고 정서적인 요소도 중요하고 당연히 신체적인 요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요소를 보게 되면은 지능,
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또 어떤 거예요? 창의성. 지능, 창의성, 요새 창의성 엄청 중요한 화두죠. 창의성. 다 인지적 요인에 해당이 돼요. 지능, 창의성. 그리고 인지 양식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그건 인지적 영역이기도 하고 정서적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지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인지적 영역도 어떻게, 적성도 인지적 영역이 되겠죠. 그럼 정서적 영역은 뭐냐? 인간이 갖고 있던 지금 다룰 동기라든가 흥미, 욕구, 가치 등등 이런 것 등이 정서적 영역. 학습에서 인지도 당연히 중요하고 정서도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면 인지도 중요한, 인지가 학업 성취를 이어나 주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 정서적 요인이 학업 성취를 훨씬 더 이어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서적인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정서 중에서 하나가 모티베이션 하는 동기입니다. 동기. 동기와 학습. 그럼 동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동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동기라는 것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동기. 우리는 동기가 크게 보면은 동기는 내적 동기 있어요. 로저스가 내재적 즐거움을 찾는 내적 동기가 있고, 내재 동기. 또 외적의 보상에 의한 외제 동기가 있죠. 강화라는 건 강화 이론, 스키너의 강화 이론도 동기 이론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고전적 동기 이론. 왜 그러한 행동을 하냐? 쥐가 왜 레바를 누르는 행동을 하느냐? 왜 레바를 눌러요? 보상을 받는다. 외적 보상이에요. 스키너의 이론에는 프로그램 학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띵동 그 다음 차례, 띵동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프로그램 학습. 조작적 조건의 원리니까. 그건 외적으로 띵동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런 걸 받고자 해서 개별화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학습하는 거. 외적 동기도 있어요. 외제 동기도 있어요. 내재 동기는 그 과제 자체의 즐거움으로 갖는 거예요. 내재 동기예요. 외재 동기는 외적 보상에 의해서 동기화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학습에서 내적 동기화되는 게 좋긴 하지만 모든 학습이 그렇게 내적 동기화되기는 어렵겠죠. 그럼 외적 동기, 내적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동기는 뭐다? 행동을 유발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것 자체는 지금은 아마도 maybe 거의 almost 모든 분들이 어떻게 외적 동기가 돼요. 지금 목적은 거기다 두셔야 돼요. 저랑 만나서 공부하는 건 강의 들으니까 재밌다 이거 갖고 안 돼요. 지금 목표는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외적 동기화 돼 있단 말이에요. 동기화돼서 행동이 유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란 활동, 행동의 행동의 활발성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동기로 인해서 감소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개인의 행동 수준 또는 강도를 결정해주는 심리적 구조이자 심리적 과정이 모티베이션, 동기라는 것이죠. 동기의 특성 보면은 개개의 동기는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같이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하더라도 동기가 다 동일하진 않아요. 그 동기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동기에서 하나의 행동으로 유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제가 그냥 묶어서 그래도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뭐냐? 그 안에는 원래 내적 동기, 나는 아이들하고 무엇을 상담하는 게 좋다는 즐겁다는 내적 동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저랑 공부하는 건 강력하게 외제 동기가 가장 크게 보이는 거죠. 제가 그걸 하지만은 이런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의 동기가 하나의 행동으로만 유발된다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동기라는 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동기는 행동의 다양성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행동, 그 일정 목표한 대상으로부터 이끌어내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동기다 했어요. 동기는 그럼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 동기라는 건 생리적인 부분도 영향을 받아요. 생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감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연상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리적 상태는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 정서적인 부분에서 감정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다른 것과 연관돼서 연상적인 부분으로 동기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동기는 정서적인 측면이에요. 학습의 동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동기는 각각 다르다. 개인차가 존재하죠.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개인차가 존재하고 동기라는 것은 지금 당장 거리가 가까운 것뿐만 아니라 시공간적으로 거리가 있어도 동기화될 수 있다라는 거. 동기, 무엇을 하게끔 한 원동력,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 동기, 굉장히 학습과 중요하다라는 인지를 하면서 다음 차시부터 동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시는 우리가 신경망 이론까지 해서 학습 이론을 잘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